자, 그래서 이제 양도신용장, 그래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양도신용장, 자, 그러면 이제 양도신용장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거 나왔죠. 자, 신용장 양도는 제일 수익자라는 것은, beneficiary, 이제, 제일 수익자가 생산시설이 없다. 자, 공장 없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공장 없다. 이럴 때는 뭡니까? 그리고 내가 그럼 중개만 하겠다. 그러면 신용장, 수출 계약만 많이 맞아라. 많이 그냥, 체결하라, 이거죠. 그러면 수출 계약만 많이 체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걸 양도하면 되지. 양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수수료나 마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뭐, 위험할 거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우선 뭡니까? 개설은행인하고 수입하고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보면 양도 가능 신용장 개설을 통제합니다. 그죠? 양도 가능 신용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거 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가면은 보통 이렇게 내가 이 주변에 사람들 전부 다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어떤 뭐 풀이 있으니까 내가 그 중에서 가장 가격 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콜라보해서 내가 할 테니까 일단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개설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일반의 신용장은 대부분의 신용장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은행이 통지를 합니다. 자, 통지를 하면 이제 일단 원신용장 받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양도 통지은행에 대해서 적당한 이제 양도인이 이제 양수인이 나오면 그 양수인 앞으로 신용장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양도 가능 신용장 통지하고 그다음에 신용장 권리 양도를 갖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양도 가능 신용장이 바로 개설된 경우에는 그죠? 이 양도은행은 바로 제2수익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양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열심히 선적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모든 서류를 가지고 바로 매입적 내고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어디 은행 통지은행에 그죠? 가서 이제 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양도 통지은행 이 통지은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같은 거 칠 때도 요런 다이어그램을 그려라라고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다이어그램을 그려라라고 이제 나오고 아니면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놓고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라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흐름, 즉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 자, 지금까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무역에 관한 것들을 잘 이해만 하고 있다면은, 계약만 제대로 맺을 수 있다면, 이런 양도 가능 신용장 이런 걸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중개만 해도 돼요. 중개만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를 하면서, 자기 마진을 확보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국가적으로는 이득이죠. 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뭡니까? 수출하니까. 그죠? 꼭 자기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수출하니까. 그러면, 이 중개를 한 업자일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역할을 한 경우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수출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거는 모두 다 이제 국가에 그냥 이득이 되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장의 종류에 local credit 또는 뭐 domestic credit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국 신용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 아까는 양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뭐냐면 자기가 제조를 합니다. 생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제 돈이 좀 필요하는데 지금 돈을 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죠? 물론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신용장 중에 아직
내고하지 않고 중간에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신용장 한도 내에서 은행에 가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그런 신용장도 있습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출 계약만 맺으면 이걸 양도를 하든 내국 신용장을 발행해 가지고 원료를 돈이 없어도 원료를 공급할 수 있고 그죠? 또 뭐 할 수 있다고? 신용장 자체가 중간에 어떤 원료를 갖다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금융을 갖다가 융통할 수 있게 신용장 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 바로 해주라. 먼저 지급해주라. 라는 이런 신용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뿐만 아니라 수수료 같은 것도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신용장, 그죠? 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화한 신용장이 아닌, 그죠? 다른 신용장을 이용해서 또 뭐 지급할 수도 있고요. 보정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돈 없어도 얼마든지 수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뭐 내국 신용장은 원료를 구입할 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료를 구입할 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요 신용장이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 신용장 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신용장이 있는데 신용장을 보니까 내용도 간단하고 뭐 크게 나중에 선정만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요 신용장에 기반해 가지고 다시 이제 외국의 수입업자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신용장을 발행해 가지고 가져가죠. 자, 그다음에 이 수출업자가 다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외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죠? 외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내국에서 구입할 때는 이 내국 신용장을 발행해서 뭐 원 신용장에 기초해서 원 신용장이 1억이다. 근데 내가 원료를 갖다가 한 5천만 원어치를 국내에서 조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어치에 대한 자기가 이 원 신용장 1억을 기초로 해서 5천만 원어치에 대한 물건을 돈이 있으면 사면 되지만 돈이 없으면 이걸 갖다가 다시 신용장을 발행해서 구입을 하고 자기가 이거를 최종 원 신용장의 물건을 갖다가 보내고 내고 할 때 이 은행에서 5천만 원은 그 국내 신용장 업자에게 준다.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강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수출 신용장을 가진 수출업자가 원 신용장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어쨌든 자기가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물건을 사서 그대로 주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서 그대로 주는 경우는 없어 쉽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 받았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한 7천만 원에 똑같은 걸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국신용장 반에서 그 7천만 원 구입하고 이제 내국신용장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발행을 해주냐면 통지은행이 발행을 해줍니다. 원신용장에 해가지고 은행이 이제 발행을 해주죠. 이 사람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 왔으니까 7천만 원 나중에 결제 이 사람 내고 할 때 이 7천만 원을 만약 물건을 공급해 주시는 내국신용장을 억셉트 하시면은 인정하시면 나중에 주시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딱 보고 있다가 그러면 뭐 은행이 보증한다 하니까 신용장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신용장이 복잡하면 나중에 내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장 그럼 내가 그럼 물건 그럼 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내국신용장 되고 이 사람 그대로 받아갖고 하고 자기 임무는 3천만 원 자기 이득으로 이제 딱 이제 확보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내국신용장입니다. 그죠? 물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외국에서 또 뭡니까? 물건을 구입할 때도 또 편리를 봐줍니다. 그때 발행하는 신용장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건 뒤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내국신용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로컬 크레디트라는 것은 수출업자가 자기가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될 때 국내에서 그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돈이 없다. 그때 뭐냐면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기초로 해서 그 신용장 안에서 그것을 신용으로 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다시 그 물건을 수출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한 사람에게 신용장을 갖다가 발행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국신용장 봅시다. 자, 신용장, 수출 신용장을 가지는 수출업자가, 그죠?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고 하죠. 구입하고자 하죠. 필요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출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나 완제품이 또 필요하겠죠. 자, 이때 돈이 없다. 이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못 사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편익을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60에 70이 아닙니까? 우리는 없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제 이거는 이제 내국신용장은 뭐 우리나라에만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전적으로 온 나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신용장으로 이미 도착한 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 다시 새끼 신용장이 되는 거죠. 신용장이 또 신용장, 그죠? 자, 그래서 내국 신용장 발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원신용장입니다. 원신용. 원래 제일 처음 받은 그 신용장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원신용장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자, 내국신용장 개설 은행인은 누구냐? 그건 수출업자죠. 수출업자가 자기가 원료를 사기 위한 것이니까 국내에서 수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수출업자가 되겠죠. 자, 내국신용장의 개설 은행은 그럼 누구냐? 수출업자의 거래은행, 즉 내고할 은행이겠죠. 그죠? 수출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해외로부터 온 원신용장을 담보로 내국신용장을 개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져가가지고, 원신용장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내고할 은행에 가져가겠죠. 가져가서, 그 은행에서, 이제, 야, 요거 가지고 내국신용장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나중에 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국신용장 수익자에 대해서 직업을 확약해 줍니다. 그죠? 거래은행이. 그죠? 가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나중에 이제 내고할 은행, 뭐 꼭 내고를 안 해도 되지만, 내고할 은행에 가가지고, 저 신용장 요 왔는데, 또는 통제은행에 가면 제일 좋겠죠. 통제은행이 내고은행으로 바로 같이 사용될 경우에 통제은행이 좋겠죠. 요거 지금 필요하니까 내국신용장 하나 끊어주세요. 그럼 내국신용장에 대해서 의뢰하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되겠죠. 파는 사람이 내국신용장에 대해서 예, 내국신용장을 거래합시다 해야 되겠죠. 그죠? 원자재를 파는 사람이. 자,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신용장에 명기된 기일까지 원수출업자에게 계약된 원자재나 완제품을 공급하고 물품 수령증을 교부받아. 자, 물품 수령증 가져가지고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가서 매입을 의뢰하면 대금이 지급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 신용장에 명시된 기일까지, 그죠? 원수출업자에게 계약된 원자재나, 그 다음에 완제품을 공급하고, 그죠? 물품 수령증을 교부받아 이를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가서 매입을 의뢰하면 대금이 이루어진다. 자, 가서 매입을 세퍼리트하게, 개별적으로 다시 의뢰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수익자가, 이때 수익자는 내국신용장을 발행받은 사람이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은행이 아닌 은행에 가가지고 서류를 매입 의뢰하면 그 서류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추심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은행, 예를 들어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한 것을 이제 A라는 은행에서 발행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은행이 너무 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상이 다른 곳에 있어서 B라는 은행에 갔다. 그럼 B라는 은행은 A라는 은행에 추심, 야, 이거 맞나라고 확인해보고, 재매입한 후에, 그죠? 자, 매입한 후에, 이때 이제 재매입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물품 수령증이죠. 물품 수령증을 갖다가, 다시 물품 수령증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물품 수령증을 자기가 이제 사들이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재매입합니다.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겠죠? 다른 데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용장의 추심 추상성에 따라 수익자는 원수출자의 수출 이행 여부나, 대응결제, 뭐, 이행을 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수출이 돼야지, 만약에 수출이 안 됐다. 내고가 안 됐다. 원수출업자가. 내고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일단, 국내 신용장을 갖다가 발행한 이상, 뭡니까? 이거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발행은행은. 알겠죠? 원신용장에 의한 매입 여부에 상관없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이라는 것은 독립추상성이다. 이 독립추상성도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따라 수익자는 원수출자의 수출이행 여부나 원신용장에 의한 매입 여부에, 즉 원신용장이 매입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대응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원신용장이 매입이 안 됐으면 이 국내 신용장을 받은 사람도 만약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이 국내 신용장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 점을 이해를 잘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국신용장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그죠? 내국신용장의 흐름을 보면, 자, 개설은행이 이제 계약을 하고, 그죠? 계약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 자, 개설은행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 통지은행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줍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면은, 그죠? 자, 수출업자가 필요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죠. 어쨌든 이제 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업자가 가가지고 이제 부탁하는 은행이니까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국신용장 받은 사람은 물품 수령증을 가지고, 그죠? 물품 수령증 받고, 이거를 이제 내국신용장 은행에 가가지고, 발행은행에 가서 어쨌든 그 기입된 날짜에 가서 일단 지불 받습니다. 지불 받으면은, 결국은 이제 이 통지은행 수익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내고를 하러 가겠죠. 원수익자, 원수출업자는. 가서 나중에 뭡니까? 내국신용장 발행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절차고, 그 다음 절차는 모두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고은행과 개설은행 간의 절차는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내국신용장은 이 수출업자가 이 사람하고, 내고은행하고 내고가 되든 안 되든, 선적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 사람은 이 만기일 직전에 받아간다.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신용장이 확실하든가, 완전히 진짜 확실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여기에 내국신용장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이 있든가, 그죠? 아니면 이제 신용이 있든가, 뭐 이러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고 이후로 뭐 날짜를 갖다가 정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정성을 도모하겠죠. 어쨌든 간에 내국신용장 수익자는 그거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관계고요. 수익자 원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발행은행 간의 관계고, 내국신용장을 갖다가 은행이 발행한 이상은 이 사람은 이 수출업자하고 이 내국신용장 발행 이 수출업자가 이 내고를 하든 말든, 그죠? 뭐 선적을 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내국신용장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가 이제 뭐 선적을 하고 내국신용장 이 결제된 이후든 이전이든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액만을 지급받겠죠. 당연히 이제 여기는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일반 신용장하고 똑같이 개설은행과 내고은행 간의, 그 다음에 개설은행 간의 관계는 이건 똑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 다이어그램에서도 보듯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받아서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선적하고, 내고하러 오면은, 내고할 때 돈 떼서 이 사람들 주고, 나머지 주고. 맞죠?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고하면 준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내고하면 바로 적시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그 날짜가, 그냥 내고하면 준다. 되지만, 내고를 못해도 줍니다. 보통은 이런 절차로 흘러가겠죠. 그렇지만, 내고를 하고 안 하고 이 상관없습니다. 선적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발행된 이상 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다 이상적으로 해놨지만은 그렇게 줘야 된다. 자,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 이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내국시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 즉 원수출업자에게 그래 발행을 해주는데 만약에 당신이 뭐 만에 하나 선적을 못한 거나 또는 우리하고 내고가 안 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거 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담보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담보를 갖다가 설정을 하든지, 담보가 없으면 신용이 있으면 그냥 해주고, 담보가 있으면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돈을 갖다가 디포짓을 해놓으라든지, 뭐 이런 좀 보완책이 있을 겁니다, 은행은. 자,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수출신용장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국신용장이 있었고요. 아까 양도가능신용장이 있어요. 양도가능신용장은 그걸 신용장 자체를 줘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사점은요. 유사점입니다. 그 수출업자가 물품을 조달하게 양도가능신용장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지급확약 주체와 신용장의 발행 근거가 틀리죠. 지급확약이란 것은 누가 지급해주냐? 이때의 지급확약은 누가 국내에 있는 은행이, 그죠? 은행이 이때의 지급확약은 누가 해주냐면 발행한 은행이 바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양도가능신용장은 뭐냐면 결국은 개설은행이 하죠. 개설은행이 하겠죠, 그죠? 신용장의 발행 근거는 요거는 원신용장의 근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원신용장의 근거한 거는 맞죠. 양도가능신용장도.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요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급확약의 주체는 틀리죠, 확실히. 그 다음에 신용장의 발행 근거는 원신용장, 즉 진행되는 신용장에 근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능신용장인 거는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용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예 신용장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틀리다. 그래서 이제 내국신용장 경우는 보면요, 개설은행, 즉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확약, 자, 원신용장 개설은행과는 무관합니다. 알겠죠?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내가 주는 거죠. 원신용장하고는 개설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내국신용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원신용장이 내국신용장의 담보가 된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안에서 국내 은행이 너 고객하고, 너 고객이란 누구면 수출업자하고 그 관계를 봐가지고 너희들 책임하에서 너희가 해주고 말고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원신용장에 대해서만 우리는 내고 해준다. 최우정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국신용장은 원신용장과는 별도로 수출국의 규정에 따라서 개설됩니다. 수출국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신용장과는 별도로 수출국의 규정에 따라서 개설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능신용장은 해외로부터 온 원신용장 자체가 수익자에게 양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원신용장에 트랜스퍼러블하는 양도 허용 문구를 기재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양도가 가능하고요. 1차에 한해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용장들이. 자, 레드 크로스 크레디트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신용장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돈을 융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아직 선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할 재료가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자금들, 즉 구입 자금들, 원료 구입 자금들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 개설자가 수출자가 돈을 찾을 수 있게,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게 해놓은 신용장이 레드 크로스 크레디트, 전대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 신용장은 내고가 될 때 돈을 주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요. 선화증권 발급하고, 선화증권은 이제 선사에서 발행하죠. 우리 배에 물건 실었다라고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내고은에 가서 이제 서류를 매입해달라고 의뢰하면 수출대금 회사죠. 근데 이때 이제 돈을 손에 잡습니다. 근데 전대신용장은 수출 선수금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수출 선수. 그러니까 수출 계약만 따면 전대신용장으로 해라. 레드크로스로 해달라. 좀 나중에 이제 사이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수입업자가 이거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뭐 약속은 안 해주겠고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러면 뭡니까? 전대신용장을 발행해 주겠죠. 아니면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전대신용장을 갖다가 발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수출자 수출을 이행하기 전까지 자 생산, 가공, 뭐 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에 쓰든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출 대금의 선부를 허용하는 것이죠. 그럼 해주라. 돈 주라. 내가 1억인데 여기까지 한 5천만 원 정도는 차에 쓸 수 있게 해주라. 선적 전에.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수출 대금에 서출 대금을요. 선적 전에 찾을 수 있다는 신용장 상의 문구를 전통적으로 그죠? 붉은색으로 그죠? 인쇄했기 때문에 레드크로스라는 전대 신용장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적 전에 대출을 해주는 신용장이다. 그래서 전대 신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크로스 LC다. 이렇게 보통 빨간색으로 인쇄했다. 그죠? 붉은색으로 문구를 전통적으로 붉은색으로 했기 때문에 레드크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대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항상 저는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있는, transferable credit. 그 다음에 red cross credit. 그 다음도 또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이야기한 또 뭡니까? local credit. 수출 계약만 가져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출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다. 근데 돈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뭐 하려고 하면은 먼저 돈부터 생각하죠. 응?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뭐 이뻐처럼 이야기하면 콜라보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전부 학생 때 시작했어요. 학생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했습니까? 자기 혼자 안 했죠. 친구들하고 했어요. 왜 친구들하고 했습니까? 그 친구들이 똑같은 능력을 가진 친구들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은 거죠. 왜? 그거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려면 다 돈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다면 돈이 안 들잖아요.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동업하면 망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일제시대에 강압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라도 우리 물건을 자꾸 소유하려는 이런 우리가 전적으로 소유하려는 이런 본성이 있어요. 우리 DNA 중에. 뭔가 우리가 전적으로 내가 100% 100% occupying이 안 되면은 이거 내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내 거 아니고 내 사업 아닌 것으로 내가 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동업한다. 뭐 이런 거 조금 좀 부끄럽다. 뭐 이런 이상한 그거를 갖다가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소유했을 때는 뭐 역시 뭐 이렇게 박수 받고 그렇지 않고 동업했을 때는 뭐 그건 네 거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맞지 않은 생각이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어떻게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경영에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경영에서 보면 우리가 머지 앤 애퀴지션이 있고 합작 투자 이런 게 있죠. 합작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자라는 부분들이 합작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100번 모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은 생산이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야지 일이 되는 거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만약 물건을 팔아본들 생산이 그걸 백업 해주지 못하면,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까? 자, 내가 사업을 한다. 자, 처음 필요한 게 뭐냐?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놀고 있는 공간.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서 뭐 사무실이 많은 큰 건물 가지고 사무실 놀고 있다. 야, 너 이리 와. 너 우리랑 같이 뭐 하나 만들어보자. 차가 없다. 그러면 뭐 차 떨고 가서 뭐 이렇게 뭐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에 오렌지족이라도 야, 너 차 있네. 와. 응?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있다. 너 컴퓨터 몇 개야? 뭐 집에 쓰는 거 아니고 안 쓰는 거 하고 한 서너 대 있다. 가져와. 그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 우리가 좀 못하나. 그럼 그 친구 와가지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콜라보레이션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빠른 시장에 대한 촉이 빠른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또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너 가서 영업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조직차가 된다면 얼마든지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라. 내가 전적으로 그걸 소유하려 하잖아. 멍청하게. 그거 다 하면 어떻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다 그게 됩니까? 어떻게 스타트업이 됩니까? 스타트업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한 어떤 재력가가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면은 물론 후천적으로 선택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죠?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룰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다. 여러분 수출할 수 있다. 수출은 결국은 우리 국가로 봐서는 굉장한 이제 덕이 되는 것이고 그 선봉에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 서야 된다. 뭐 다른 직업을 조금 비유하는 건 그렇지만은 수출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뭐 의사, 변호사 이러한 전문직들 물론 무역도 전문직입니다. 그 사람들 GDP에서 우리나라 GDP가 1.7조 달러 됩니다. 1,7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수출 수입 즉 어떤 그 트레이딩 통상에서 차지하는 GDP가 몇 분이면 1.2조 달러. 그러니까 뭐냐? 거의 60%, 70%를 결국은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소위 하는 그 뭐 돈을 많이 번다는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발륨하고 우리가 트레이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발륨은 그거는 언급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뭐 1억 2억 하다가 나중에 가면 100억 200억 우습게 나갑니다. 고객이 확보되면 그런 매출하고 뭐 어떻게 뭐 개인 혼자서 뭐 이렇게 사무실 차려갖고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하는 그런 그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벌어오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내수의 어떤 한계는 30%에서 40% 밖에 안 됩니다. 60%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 부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게 국민 1인당 국민 소득 아닙니까? 응? 그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역군들입니다. 적어도 이 수업을 듣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레드 클로즈까지 전대 신용장. 자, 그 다음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대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미리 대금을 예치해야 되죠. 그죠? 개설은행이 대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개설은행이 대금을 예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대금 예치하겠죠. 이 사람 보통 대금 예치합니다. 뭐 보통의 신용장을 신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사로운 기업들은 물론 이제 신용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죠. 하지만 일단은 디포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수출 대금을 은행에 어떤 방법이든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을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존으로 하기 때문에 전대신용장은 즉 전대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는 선적이 끝나고 그다음 뭡니까? 운송서류에 매입 의뢰할 선불금과 이자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어음을 발행하여 그쵸? 매입신용장을 자기가 1억짜리 받았는데 자기가 뭡니까? 5천만원 썼다. 그럼 5천만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5천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쓴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원이 남아서 한 4,900만원 남았다. 그럼 4,900만원에 대해서만 매입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출업자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잔액에 대해서만 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제시한다. 선불금과 이자를 공제하죠. 자,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 미리 대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수출업자에게만 개설하는 거죠. 그죠? 그만 하면 물건도 안 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 신뢰만 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신뢰 쌓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한 3-4번 하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알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낮은 금액부터 이렇게 합니다. 뭐 큰 금액까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슬슬 이제 신용이 쌓여가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거래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신용장 없는 신용장 거래. 그죠? 했죠? 그 신용장 없는 거래. 똑같은 DADP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자, 수입업자의 구매 대리인이 수출 지역에 파견돼서 알 수 있죠. 그죠? 그 사람들. 수입업자 구매 대리인이 여기 있다. 그럼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어떤 월마트가 있다.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한테 수입을 하는데 월마트 직원이 한국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대신용장을 이용하면 돼요. 그 사람은 딱 보고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고, 그죠? 이 회사에 대해 잘 아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전대신용장을 이용해준다. 레드크로스 크레딧을 이용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제 전대신용장에 대해서 다음은 이제 회전신용장인데 회전신용장은 별거 아닙니다. 회전신용장은 전대신용장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전대신용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전대신용장은 내가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 다른 데 찾아다닐 필요 없이 누구에게? 내하고 바로 당사자인 수입업자가 양해해주면서 내가 이거 좀 성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조금 딸리는데 돈 딸리는 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돈이 없다면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있지만은 사업을 한 사람들은 크나 작으나 돈에 대해서 전부 다 굶주려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저 사람 안 되겠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내가 돈이 없다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또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나이를 갖다가 먹어오면서 똑같이 돈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 좀 편의를 좀 봐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업신여긴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 본인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안전책으로 부정을 하겠죠. 그 부정을 하고 이렇게 염려를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돈에 대해서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전대신용장을 요구한다. 그럼 전대신용 요구해 보세요. 내가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요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고 그게 이 사람이 좀 믿을만하다 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해는 하지만 또 좀 불안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생각해야 되니까 거부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옛날 생각을 나와서 그럼 좋다. 기회를 한번 주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또 트라이를 안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팔면은 국내 시장을 발행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트랜스퍼러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양도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 우리나라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또 무역금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의지가 중요하다. 겁먹지 않고 지도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시용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대시용장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회전시용장은 이제 뒤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같은 시용장을 여러 번 같은 내용의 시용장을 여러 번 내용이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수량만 조금씩 틀리다. 이럴 때는 뭐냐면 시용장 하나만 열어놓고 그죠? 계속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우리가 회전시용장이다, 이렇게 리발빙 크레디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